잠깐만 주목해 주실래요? 스포츠 헬스케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수업이 이게 혁신설계인데, 여러분들 이제 조를 지금 현재 3개 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요 창업 비즈니스 쪽에서 요걸 오늘 강의를 지난주하고 지금 요번 주와 같이 지난주 그 빅데이터 수업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좀 기초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은 정말 귀하게 또 우리 박승택 교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박승택 교수님은 오늘 지금 사실 헬스케어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영양학 여러분들 한 번도 따로 이렇게 고민하거나 공부해 본 적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어저께 교수님한테 이 스포츠 영양학이 헬스케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영양학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 영양학이 이제 어떻게 과거 현재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를 좀 제가 부탁을 해서 급하게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가 오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승택 교수님 본래 수영 선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스노보드를 처음 강의를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신 분이고, 스노보드. 그리고 지금은 사이클,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공공자전거를 우리 대구대학교에도 같이 저하고도 구축하셨고, 지금 현재 자전거 관련 실내 바이크를 해가 키크 바이크를 해가지고 그 대표로도 계시고, 굉장히 우리 스포츠계의 흐름을 계속 같이 이어져 온 분이에요. 근데 하시면서 이제 이 영양학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좀 해주실 건데, 여러분들 귀하게 이제 시간을 일부러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택 교수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택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은 우리 회원분들은 저를 좀 애칭처럼 빡쌤이라고 불러요. 뭐 인생도 좀 빡세고 또 하는 일도 좀 빡세고, 일단 제가 많은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간접 경험을 통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하에서,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몸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 엘리트 스포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스포츠, 그리고 또 중요한 노인분들에 대한 저속 노화를 위한 노인 스포츠까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경험담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양학들이 태동돼서 현재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어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때, 특히 전국체전같이 큰 시합을 준비하는 때에는 반드시 학교 관계자님들, 교장 선생님 이하 해서 체육부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꼭 전날 불고기를 사주고 가요. 잘 먹고 많이 먹고 힘내서 성적을 잘 내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우리 팀의 절반은 배 타지 나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력이 아주 나빠지는 케이스가 현실이었죠. 그랬던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땐 우리처럼 전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대요. 그냥 많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전에는 먹을 게 귀해서 일단 먹으면 전부 다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조금 더 달라졌다는데, 이것이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면은 이 아리안족들의 민족 우수성, 우월함을 보여주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히틀러의 의견에 따라서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뛰어난 성적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을 연구시켰고, 그 결과로 우리들이 고기를 많이 먹거나 불고기를 먹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탄수화물, 쌀, 빵 등에서 나오는 이 당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포도당만 정제를 시켜서 포도당을 투여했더니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한 힘을 낼 수 있었다. 이것이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뉴트리션의 태동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때서부터 우리들의 진화가 쭉 되어 왔는데, 자, 이때까지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잘 먹고 많이 먹고 빠르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로 포도당이라는 실체를 찾아낸 것이고, 그 포도당을 우리가 먹는 식재료를 통해서 추출, 정제해내서 지금도 99.9% 이상의 정제 포도당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들은 독일에 많이 있고, 지금도 1등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일에 있어요. 자, 이 부분들로서부터 쭉 시작이 되어 왔다라고 봤을 땐 좀 더 잘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졌었죠. 최근에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호주에 있는 마이클 볼 코치한테 가면서 생리학적인 어떤 역량이 꽃을 피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00m 경기에서 후반부에 지속적으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로해진 우리 근육들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영양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눈을 뜨게 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 빡쌤이 운동을 했을 때 70년대, 8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50m를 1분에 갔다 온다라고 하면 보통 40초 정도 걸리고, 나머지 20초를 쉬고 1분 만에 또 50m를 갔다 오면 또 40초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초의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영양학적인 무지에 의해서 저 빡쌤은 점심 먹고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운동할 사이에 어떠한 에너지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2시간의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들을 근육에서 저장하고 있거나 간에서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이 저장량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한 운동 시간이 2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할 에너지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야? 헤드에서. 잘 보이는지만 좀 봐줘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방금 나왔었던 것은 저것은 제가 파인튜닝 해놓은, 나한테 최적화 시켜놓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저 친구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해봤고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저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저 친구는 나한테 딱 맞는 답변만 해주겠죠. 조금 전에도 글리코겐 이야기를 했더니 또 글리코겐에 대한 내용들을 나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를 배우셨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딱 맞는 개인 맞춤형으로 나한테 파인 튜닝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치, 실력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힘들게 내가 점프를 10번 했어요. 그 다음에 힘들게 한 번 더 했어. 10번과 11번. 자, 요것이 곱하기 열이 되면 열이 100이 될 거고 열 하나는 110이 될 거예요. 요 한 개 차이지만 10%가 늘어났겠죠. 이 10%가 7번 더 하면은 200%, 2배의 힘으로 바뀌어요. 나의 역량이 2배로 바뀐다. 그거는 7번만 했을 때 2배로 바뀌어요. 요 10%의 차이만 갖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 한 번이 2번으로, 2번이 3번으로 쌓였을 때 복리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현재 10을 11로 늘리는 그러한 한 번 더 하는 이런 훈련과 저 11에서의 이 10%만큼의 도움을 AI로 받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약 30배에서 약 100배 정도가 좋아져요. 다시 말해서 요 10%의 차이가 나중에 7번을 겹치면 2배가 된다고 했는데 30배씩 걸쳐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다. 이것은 참고로 해보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발전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빡쌤이 1분 동안 40초의 인터벌을 하고 20초의 휴식을 취하고 40초를 또 인터벌을 했을 때 약 10번에서 20번 정도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빡센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 에너지들은 다 고갈이 됐을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근육으로 전달시켜주는 글리코겐도 이미 다 고갈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이때 경기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기록이 점점 낮아졌을 때 당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올라와서 맞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이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20초밖에 쉴 수가 없었던 휴식 시간이 맞는 과정, 수영장에서 물에서 올라와서 선생님 앞에 가서 맞고 다시 들어가서 다음 출발 시간인 1분에 맞춰서 출발을 한다 그랬으면 20초를 쉬고 출발했었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1분 20초를 쉰 거예요. 글리코겐들을 다 사용하고 더 이상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1분 20초의 추가 휴식을 얻게 됨으로써 내가 얻게 된 그 회복 능력으로 인해서 다음번 기록이 좋아져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저놈들은 맞으면 돼요. 맞으니까 힘이 생기네? 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엘리트 스포츠들이 운영돼 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은 에너지 고갈의 문제,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기력 저하라고 판단이 들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엘리트 스포츠의 변화가 200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죠? 그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러한 칼로리가 부족해서 내 에너지 사용과 보급되는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칼로리 밸런스 시대였다라고 보는 것이 50년대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시대에서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전투식량 개념으로 우리의 어떤 전투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번 먹고 좀 더 오래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식량 상태로 우리의 먹는 것들이 발달해 왔는데 저 시점은
조금 더 탄수화물들을 고용량으로 정제를 해놓거나 아니면 고지방 음식을 정제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 저것을 예전에 봤을 때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스팸으로 대별되는 음식이야. 통조림 음식. 저 스팸으로 인해서 미군들과 그리고 영국군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C레이션, K레이션으로 대변되는 전투식량. 이것은 베트남전을 통해서 미군들이 활용했었던 그러한 전투식량들이에요. 저 때까지는 대부분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잘 섭취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지방, 고지방 식품들을 섭취하는 데이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TP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4개의 에너지로 증폭이 돼요. 한 개가 4개로 바뀌는 거예요. 이 4개 중에서도 또 분해를 하기 위해서 2개를 또 지가 자체적으로 써. 우리가 먹은 것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쓰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4개가 2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개의 ATP만 간다. 근데 이때는 산소가 없는 무산소 대역일 때. 하지만 여기서 산소라는 것이 보충이 됐을 때 우리가 먹은 포도당 1개와 산소 1개가 32개의 ATP로 변하는데 파워가 32배로 증폭이 돼요. 이것은 근골격계에서 사용될 때 32개. 심장과 같은 장기에서 사용될 때는 38개의 ATP로 내 에너지가 파워로 증폭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지방대사예요. 우리들이 먹는 삼겹살, 스팸 같은데, 햄버거 같은데 들어있는 그 패티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고기가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지방이 몇 퍼센트가 있어야 햄버거 패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전투식량 개념의 스팸 같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고에너지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이 지방이라는 놈은 산소하고 만났을 때 106배로 바뀌어요. 증폭이. 그러면 내가 힘쓸 때 2개 정도밖에 힘을 못 썼는데 32배로 늘어났고, 지방을 에너지로 썼을 때는 그것보다 3배나 더 지속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알게 됐던 스포츠 영양학에서 좀 더 오랫동안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탄수화물 강하게,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지방을 비율에 맞춰서 에너지를 보급을 했다라는 단계까지가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 영양 과잉의 시대가 왔어요. 칼로리 밸런스라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인풋, 아웃풋. 먹은 칼로리와 소모된 칼로리가 맞으면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칼로리 밸런스 시대예요. 저것은 현재는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 202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저 비중이 줄었어요. 이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호르몬 밸런스로의 체제 변환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고, 조금 전에 전투식량의 시대와 고칼로리 시대를 통해서 좀 더 에너지를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칼로리를 섭취를 했다라고 했을 때의 저 칼로리 과잉 상태가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생겨요. 저 문제에서 현재 세 가지 문제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20대, 30대의 비만율이 1% 정도로 보고가 됐지만 미국의 경우는 약 33%의 과체중 비만으로 갔어요. 저 칼로리 밸런스에 의해서 비만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고, 그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 전 단계까지 간 대사질환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비용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이 저 우리 2세대 영양 과잉 시대의 칼로리 밸런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칼로리 밸런스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 칼로리 밸런스로 인한 영양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헬스케어 학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문제. 현재 이 중에 30%는 60세가 넘어갔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늘을 거예요. 그 중에 또 절반은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또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당뇨 전 단계에서 대사질환이라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암이라는 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이 암이라는 놈은 포도당 대사를 해요. 포도당만 음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포도당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암이 먹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암은 무산소 대역에서의 해당 작용을 할 때 4개가 2개의 에너지를 먹어요. 그러면서 무한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포라는 것은 사멸돼야 되는데 사멸되지 못하고 무한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섭취되고 에너지로 사용돼야 될 이러한 당들을 32배, 106배가 아닌 2배의 형태로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보다 저 암이라는 세포는 일반 세포에 비해서 16배의 에너지를 더 독식을 한다. 이래서 이 암은 빠르게 증식을 할 것이고 정상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세포들은 무기력해지는 과정으로 환자들이 됐을 때 점점 더 힘이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다시 말해서 이 암조차도 대사질환의 한 축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재 21세기 2020년도 이후에 변화되는 이 영양학들의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면 이 영양학 쪽으로 암이라는 부분도 대사질환의 한 과정으로 봤을 때 스포츠 영양학으로서의 우리 헬스케어 학과가 해야 될 역할은 그만큼 더 커져요. 첫 번째는 암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암 투병 이후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의 또 다른 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면 스포츠와 영양학이 묶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했을 때 이 영양과 스포츠를 묶는 과정에서 다시 대사질환에서 발생한 이 암이라는 것을 제거해 봤을 때 이 암이 당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를 스포츠 근육 활동을 통해서 산소와 만나게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근육 활동을 통해서 암한테 가야 될 포도당을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암의 증식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서 암이 먹어야 할 포도당, 에너지들을 우리 정상세포가 먼저 운동을 통해서 운동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고 체온 높이고 하는 기초대사,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진대사, 우리 머리카락도 자라고, 야한 생각도 해서, 우리의 난자, 우리 정자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활동들을 세포에게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암에게 갈 이 무산소 대역에서의 포도당 영양소를 차단시켜서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스포츠 영양학에서도 의료 행위가 아닌 이 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의료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암은 치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치료되고 나와서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 출신의 우리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얼마만큼? 인류의 3분의 1. 노령화가 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발현으로 무한증식에 빠진 저 암들과 상대해야 될 이 스포츠 영양학적인 접근 방법들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마지막 부분에서 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기 위한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저 에너지, 당이라는 섭취 방법과 소모 방법과 암에 걸려서 문제가 있었다가 이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일반인들이 먹어야 될 분기별 섭취 에너지는 다를 수 있어요. 운동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 빡센 같은 사람들은 더 탄수화물들을 잘 먹고 지방들을 잘 먹어서 경기력 향상과 경기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과정에서 이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암이 훨씬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신진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식생활, 먹는 재료와 먹는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스포츠와 영양이 만나서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양 과잉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활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하고 를 통해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임계점에 들어오면 우리 체육학 쪽에서는 역치라고 하겠죠. 역치를 지날 때 이 몸의 항상성은 무너지고 새로운 항상성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이때 우리 호르몬의 밸런스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이 먹으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배설했었을 텐데 많이 먹어도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 많이 배출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적게 먹는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적게 먹으면 적게 사용하고 적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칼로리 밸런스에서의 우리 몸의 항상성인데 이것이 무너져서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많이 먹다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일시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지만 우리 몸이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적게 먹었으면 적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특히 여성분들의 케이스는 몸매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들이 집을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벽지도 바르고 페인트도 칠하고 바닥 청소도 하고 하지만 우리 몸, 특히 여성분들의 몸은 달라요. 한 달에 한 번씩 아기가 만들어지는 집을 지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 집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벽지를 바르고 새로운 재료로 바닥도 청소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 인테리어 개념이 아니고 그 집을 완전히 철거해서 무너뜨려서 버려버리고 그곳에다가 새롭게 집을 지어야 돼요. 토대를 쌓고 기둥을 쌓고 지붕을 얹어내는 모든 골조 재료와 인테리어에 필요한 이 수많은 재료들이 다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몸에서 매번 일어나는 상황들에
우리 칼로리 밸런스, 몸매 유지를 위해서 제한된 영양소들 섭취를 해내는 과정들에서 우리 문제가 생기는 현대 피트니스인들의 대사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요요는 계속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젊은 여성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거고, 당연히 세포, 내 난자나 아니면 정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세포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재료도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지 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월경이 좀 주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없고, 남성분들은 또한 정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자들의 숫자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들까지도 생긴다.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봐야 될 칼로리의 인풋 아웃풋에 대한 밸런스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올바른 식재료를 섭취를 해서 제대로 된 영양학적인 이 보급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스포츠 영양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칼로리의 에너지를 보급을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졌을 때의 우리 몸의 상태하고, 테스토스테론, 우리 남성 호르몬들의 수치가 높아졌을 때의 우리 퍼포먼스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김종국 같은 친구들 진짜 몸 좋고 운동에 진심인 이러한 어떤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갖고 있을 그 남성 호르몬의 수치 증가와 이 코티솔 호르몬, 이 스트레스의 이 호르몬의 증가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몸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코티솔이 증가되면 기랑 시스템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면, 운동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높일 수 있다면 저 코티솔은 기랑 시스템에 의해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수치 자체가 높았을 때는 내가 훨씬 더 강한 힘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에 따른 저항력도 커진다. 웬만한 스트레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호르몬 밸런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학적인 섭취를 잘해서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저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 일지 않을까?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라고 접근해보는 방식이 호르몬 밸런스에 따른 스포츠 영양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까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복과 휴식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먹고 마시고 힘들어서 가만히 쉬고 졸고 하는 이러한 휴식과 내가 좀 더 나은 지난번에 했었던 퍼포먼스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나은 강화된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한 리커버리, 회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올바른 영양과 호르몬 밸런스를 통한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키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우리 경기력을 강화시키는 엘리트 스포츠인들의 퍼포먼스 강화 수단으로서도 호르몬 밸런스를 강화시키는 스포츠 영양학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들이 추가로 더 해야 될 것들은
좀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그러한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예쁜 몸매를 그리고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피트니스 스포츠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 스포츠 헬스학과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우리가 피트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양학적인 보고 그리고 그 영양학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운동 자극까지 여러분들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애 주기별로 개인 맞춤형 영양학이라는 것을 저 빡셈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해줘볼게요. 자, 지난주에 저 빡셈은 15시간 동안 300km를 탔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타고 있어요. 그러면 300km를 15시간 동안 주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칼로리가 있을 것이고 이 칼로리 보급을 해주는 과정이 내 몸을 혹사시키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이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탄수화물, 포도당은 보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라든지 파워젤,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플러스 지방, 플러스 또 손상된 근육들을 보강하기 위한 단백질로 먹어야 되는데 이때 밥 먹고 5분 내로 바로 출발을 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포도당 우선 섭취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속시간을 100배로 늘려주는 지속시간을 갖는 지방 섭취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에요. 포도당만 섭취했을 때는 20분, 길으면 40분쯤 있으면 고갈되기 시작하지만 얘는 그로부터 3배 더 지속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지방 섭취는 반드시 운동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15시간씩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손상된 근육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무줄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밧줄이에요. 밧줄처럼 올로 엉켜있다고.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 올 중에서 약한 근육 올은 먼저 끊어질 거예요. 강한 올은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고 먼저 약해진 근육들이 끊어지는 이러한 근육 손상들을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근육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자극으로 인해서 근육 팩토가 손상됐다라고 하는 그 운동 자극에 더하기 올바른 재료, 류신, 발린, 아이소발린 이러한 아미노산 계열의 재료들을 제때 보충해주지 않으면 손상된 근육은 재생되지 못한다가 중요해요. 첫 번째 운동자극, 두 번째는 올바른 재료 공급, 그리고 세 번째 재료가 들어왔는데 이 재료를 통해서 잘 버무려가지고 근육세포로 변환시켜주는 합성 과정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그 재료를 우리 근육에 필요로 한 것들을 갖다 주고 그 근육들이 재생될 수 있도록 재합성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면 첫 번째 숙면에 빠질 때 나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키가 클 때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고 손톱이 재생되는 이 과정들에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세포의 증식, 그리고 배양되는 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성장 호르몬이다. 이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잠에 깊이 빠지는 그 숙면 단계에서 매우 많이 나옵니다. 깊은 잠에 잠시라도 툭 들어갔다 나오는 5분짜리 잠도 10분짜리 잠도 상관없어요. 깊이
깊이 빠질 수만 있다면 그때 순간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이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흡수된 좋은 재료들이 손상된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들의 작용을 하게 되는 요 시스템들이 있을 때에 섭취하는 방식은 포도당 먼저 먹고 에너지 쓰고 그리고 포도당도 과당 우리 스타벅스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액상과당 시럽들 그 다음에 다당 일반적으로 설탕들로 보면 과당과 다당이 절반씩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시차가 발생을 해요. 과당은 우리 알코올처럼 빠르게 흡수돼서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고 조금 지나면 다당이 분해돼서 우리 에너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시차를 두고 과당 쓰면 또 여기서 그 다음 다당 쓰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활용해서 또 에너지를 쓰면서 요 300km를 15시간씩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타지만 나머지 5일 동안은 포도당 먹고 지방 먹고 단백질 먹고 하는 순간 우리 몸은 좀 전에 봤었던 체중 과잉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먹었다고 했을 때 먹는 것은 똑같은데 사용되는 것이 줄어들면서 대사 질환에 칼로리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호르몬의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보여서 과잉 섭취된 에너지들은 축적시키지 않고 배설 과정을 가거나 아니면 좀 더 활력을 높인 상태에서 이 에너지들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얘기하는 생애 주기별 개인 맞춤형 영양학이에요. 생애 주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2차 성징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이제 정상적인 가임한 여성에서 이제 넘어가서 폐경에 왔을 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갱년기를 통할 때 바뀔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바뀔 수 있는 과정들을 노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먹는 것들의 소화 흡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특히 단백질 같은 분해 효소가 우리 몸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우리 몸에서 재료로 바뀌지 못할 것이고 그 재료로 바뀌지 못해서 근육으로 재합성되지도 못하는 이 숙면에 따른 성장 호르몬도 부족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 노인에게 들어가면은 매년 1%씩 근 감소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럼 60살부터 시작해서 90살이 됐을 때는 내 몸에서 30%는 자연 감소하는 근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사전에 1%씩 30%의 근 감소를 예상하고 최소한 30%의 근육들을 추가로 생성시켜서 근테크, 통장에 우리 자산을, 예금을 모아두는 것처럼 우리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들을 모아주는 근테크를 통해서 우리 생애주기 60세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노인분들은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질적인 수명의 연장을 볼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생애 주기별로 호르몬의 변화, 우리 몸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어지는 영양학을 이해해야 된다. 요 개인 맞춤형 영양학은 박사님이 15시간 동안 300km 탈 때의 영양학과 평상시 사무실에서 일할 때의 영양학은 다르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나이대에 있어도 언제는 이렇게 먹어야 되고 포도당을 우선해서 먹어야 되고 언제는 포도당을 제한하면서 최대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식단과 식습관을 갖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개인별 맞춤형 영양학들을 우리 헬스케어 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암에 걸리기 전에 있었던 분들의 식생활과
암에 걸렸을 때의 식생활, 그리고 암 투병에서 완치됐을 때의 식생활은 달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개략적인 흐름도 개요도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 현재 이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던 그 어떤 교수님들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해본. 자, 참고로 하나만. 아인슈타인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 글로 써 있어서 지금 남아서 인류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 이 아인슈타인은 죽었겠죠? 죽었으면 그 아인슈타인이 남긴 FMA만 남아 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 머릿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날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 인공지능은 아인슈타인 위에 또 다른 파인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스티븐 호킹이 있을 거고 이 지식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 저 AI예요.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지적인 복리 효과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아인슈타인처럼 공부해야 되고 파인만처럼 공부를 하고 다 외워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AI, 어떻게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없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업을 다 외우고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교양적으로 얼마나 폭넓게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우리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지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노인들의 호르몬들과 내분비를 어떻고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떠한 몸의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만 있으면 나머지는 이 AI의 도움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은 저는 기술적인 부분, 생물학적인 부분, 그리고 내 개인별로 맞춤되어 있는 저는 피트니스 뉴트리션, 피트니스 스포츠를 4세대까지 진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회원님 오늘 등 하셨으니까 등에 필요로 한 단백질 몇 그램 드셔야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요만큼 드셔야 돼요. 그 탄수화물이 조금 너무 많이 드셔서 피하지방의 수치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필요로 한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저 4.0 세대는 저런 내용으로 조금 더 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한 피트니스 센터에 오는 회원님들보다는 우리 인류의 3분의 1은 암에 걸릴 것이고 그 중에 3분의 1은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60살쯤 되면은 그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대사질환, 당뇨라는 증상의 전 단계까지 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3% 이상이 당뇨 환자들이다. 라고 봤을 때 앞으로 그 호르몬 밸런스와 같이 예를 들어서 미국비 같은 거 주사 한번 맞고서 한 달 동안 내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호르몬 비즈니스들이 우리의 앞에 열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헬스케어 학과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스포츠 영양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웨어러블 몸을 기기는 우리 몸의 대사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 다음 단계 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호르몬 밸런스와 함께 우리들이 돈의 효소들 갖고 입안에서의 자작, 그 다음에 입안에서 침들이 탄수화물들, 복합당들 어떻게 분해시켜가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 안에 있는 저 유익균들, 저 미생물들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역할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종이, 책 이런 거 먹고 소화시킬 수 없죠. 채소 같은 거 먹고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염소, 양 같은 경우는 종이를 먹어서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저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이 부분들이 비즈니스 영역까지 온다고 하면 우리 중에서 바나나와 같은 아주 건강한 대변을 보는 유익균들로 장이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대장 내에서의 유익균들을 뽑아서 얘네들을 배양해서 얘네들을 정제로 또 다른 장내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유익균들을 이식시켜 줄 수 있는 비즈니스까지도 지금 상용화되고 있어요. 저 빡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때는 1년에 한 번씩 위시경, 대장 내시경도 해야 되고 수면 내시경도 해야 돼요. 특히 대장 내시경 같을 땐 완전히 속을 비워요. 그래서 이물질들이 있으면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완전히 싹 비워요. 이때 유익균들도 상당 부분 많이 쓸려 내려가요. 비어있다는 얘기고 깨끗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때 대장 내시경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그 시점에 우리가 구매한 유익균들, 나는 황금똥이 좋아, 나는 멜론이 좋아 라고 해서 나는 어떠한 건강을 갖고 있는 미생물들이 많은 우리 대변에 있는 세균들을 선택해서 이 대변 안에 있는 유익균들을 나는 이식받고 싶다라는 비즈니스도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거고, 아까 얘기한 그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비즈니스는 지금 어마무시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까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본다면, 첫 번째, 스포츠 영양하고 스포츠라는 운동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났고 세포들도 순서가 있을 거예요. 나약해지고 병약해진 소멸되기 직전에 세포들에게, 근육 세포들에게 적당한 자극을 주면 이 세포들은 버티지 못하고 퍼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쓰러지겠죠? 이런 놈들을 미리 발췌해서 약해 빠진 세포들을 빼내는 과정, 손상, 운동 자극을 통해서 약해 빠진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손상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멸로 돌아오는 그런 세포들은 우리 몸의 자가포식, 대식세포들이 그 힘들거나 잘못된 그리고 병약한 죽은 세포들을 먹어서 만들어지는 오토파지라는 것들,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되어 있어서 힘을 만들지 못하는 이 좀 병약해지고 문제가 생긴 미토콘드리아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재합성해서 새롭고 어리고 튼튼한 세포로 재생시켜주는 과정까지들을 우리 스포츠 영역에서의 운동 자극을 통해서 만들어준다. 두 번째, 영양학으로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한 올바른 재료들을 우리가 아미노산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손상된 세포들에게 재료를 부여해준다.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촉매제, 우리 벽돌로 집을 쌓을 때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장 호르몬들의 촉진을 좋은 수면, 우리가 푹 잘 수 있는 숙면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을 유도할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사이클이 우리 생기별이 아니라 어려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운동 자극을 통한 자극 결핍 손상들이 좋은 복구와 휴식을 통한 영양복으로 인해서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안내해주는 역할들, 노인들에게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좋은 몸매를 위한 피트니스 스포츠 유저들에게 안내를 해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헬스케어 학과에서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환경과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요 특강 시간을 부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조금 쉽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하시다가 내용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아주 간단한 질문도 좋으니까 질문 혹시 주시면 우리 야구 경고 우리 운동을 해봤으니까 아마 이 영양이나 또 이렇게 근육의 손상이나 이게 영양을 어떻게 하게 있는지 이런 좀 체험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질문 있으면 이게 우리 그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경북고등. 우리 학교는 야구부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소프트볼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질문 있어? 네, 얘기해 주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자주 하는데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자주 하는데 끝나고 단백질 섭취를 뭐 어느 정도까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지. 지금과 같은 케이스가 운동이 끝나고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양을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는 이 개인차가 있고, 두 번째는 훈련 난이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속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근육의 손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근육이 이제 잠깐만 쉬어도 돼요. 근육이 운동을 해서 필요로 한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근육 활성화되고 운동이 끝났을 10분에서 20분 내로 보급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간과할 수 있는 게 특히 단백질이라는 놈들의 운동 후 섭취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스포츠 뉴트리션 쪽에서는 아예 단백질 계열들 중에서도 류신 단계, 아미노산 단계까지 해서 류신, 발린, 아이소발린 이러한 형태로 아예 가공을 해서 흡수가 빠르게 만들어준 상태의 뉴트리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들은 보통 운동 끝나고 10분 이후 20분 이내로 먹어주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취침 전에 반드시 먹어줘요. 숙면을 취하는 순간 호르몬이 나왔을 때 재료가 없으면 손상된 근육들을 재생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되는데, 참고할 것 하나는 단백질이라는 놈이 들어왔을 때 이놈들의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커요. 그래서 우리 심장 내에서 얘네들을 필터링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장이 망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매우 불리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화장실에 있는 배수대가 있을 거예요. 이 배수대에 있는데 한 달쯤, 두 달쯤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의 머리카락들이 껴있고 쌓여져 있어서 점점 배수 구멍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물이 잘 안 빠지는 현상이 생기죠. 저 현상이 우리 심장에서 생긴다. 이것 때문에 헬스하고 단백질 섭취를 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때 필요로 이제 과욕이 양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결핍은 좋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얼마를 먹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먹되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 몸은 호르메시스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그 호르메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적당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아주 미량의 독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거기에 따른 방어 기제가 발현이 돼요. 이때 우리 몸은 훨씬 더 활력이 있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의 시스템이 바뀌는데, 근육 활동도 마찬가지. 적당량보다 조금 부족한 약간의 결핍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단백질 보충이 이러한 심장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해진 만큼 섭취를 못하다 보면 나중에 단백질이 보충됐을 때 얘네들을 더 많이 사재기를 하기 위해서 캐파의 사이즈를 미리 키워놓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잘 활용하면 이 근육의 벌크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먹어서 내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관점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에너지 과잉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호르몬 밸런스를 자극할 수 있는 약간의 결핍 쪽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박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필요로 한 것들, 아니면 지금 꼭 우리 아니 회원들에게 그냥 간단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오는 거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암이 먹어야 할 에너지를 저 유산소 대역에 뭐 포도당인가? 저거 암이 걸렸을 때 네. 암이 좋아하는 유산소 대역에 포도당 영양소를 이제 섭취하지 못하게 해서 뭐 정의를 막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세포에서 변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정상세포들은 적당한 양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없어진 것들을 우리가 오토파지라는 그 시스템 작동을 해서 얘를 재흡수해서 다시 단백질 지방으로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다고. 근데 그것은 이 세포가 소멸됐을 때 역할을 다하고 분해됐을 때 문제인데, 이 암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당이라는 에너지를 먹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다 증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과다 증식을 하기 위한 에너지 원인, 이 포도당 섭취를 제한하거나, 이 포도당들을 암보다 우리 근육세포나 아니면 기초대사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를 우선 소모할 수 있는 자극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이라는 것은 운동자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자극을 통해서 암에게 도달할 그 잉여 에너지, 남는 혈액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혈당들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낮춰주는 역할이 암에게 갈 에너지들을 덜 가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암의 증식 그리고 암의 전이를 예방하는 거예요. 암의 전이도 대부분 혈관을 통해서 혈액과 함께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혈액 내에 있는 당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후에 암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가 운동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우리가 먹는 식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암에 적합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없어졌다가 또 똑같은 환경에서 암이 재발하게 되고, 똑같은 환경에서 암이 과다 증식을 하게 되는 이 환경의 변화 없이는 암과 관련된 치유는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암이 걸리기 전과 암이 걸리고 나서, 그리고 암 투병 이후의 습관, 먹는 것, 환경 완전히 바뀌어져야 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질문 한번 있어요? 자, 오늘 수고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요게 영양하고 이렇게 됐고, 우리 이번 주 이제 MT 또 가죠, 그죠? MT 가시는데, 저번에 여기서 헌혈 때문에 못 가는 친구 누구였지? 손 들어봐봐.